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에는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론 시리즈 5번째로 미국의 작가 허만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딕, 이 작품은 한 세기를 건너서 다시 살아난 경우입니다. 이 소설을 쓴 허만 멜빌은 에드가 앨런 포, 너데니얼 호손과 더불어 19세기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멜빌의 소설 모비딕은 당대 미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끈 독보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비딕은 사납고 거대한 흰 고래의 이름이죠. 그래서 소설의 제목을 백경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사후에 거의 잊혀졌다가 새로운 조명과 더불어 되살아나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전이 되었습니다. 멜빌은 생존 시에 무명에 가까웠으나 모비딕의 생환과 더불어 미국이 자랑하는 문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819년 뉴욕의 부유한 무역상 가문에서 태어난 멜빌은 13살에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나섰죠. 20살부터는 여객선 선원, 그 2년 후에는 남태평양 포경선을 탔습니다. 그의 첫 작품 타이피족을 비롯한 일련의 해양 모험 소설들은 이 무렵의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멜빌이 모비딕을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이 소설은 A. 허버 선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집념을 바탕에 두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고래잡이에 관한 박물학 서적이라 할 만큼 포경 기술의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비딕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서점에서 문학이 아닌 수산업 서적 코너에 꽂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비딕과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커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에 대표적인 새 항구를 들자고 하면 이 북위에 위로부터 어항 시애틀, 중간에 무역항 LA, 그 바로 아래 군항이자 미항,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진 샌디에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시애틀에서 출발한 것이 스타벅스 커피죠. 이 세계 제1의 커피 기업은 시애틀에 1호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매장이 좁고 길고 좀 어둡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 세계에서 이 1호점에서만 스타벅스 로고, 그러니까 세이렌 이너의 가슴에 아직도 2점을 찍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소설 모비딕 속의 인물, 우수에 찬 표정으로 늘 손에 책을 들고 있는 1등 항해사 스타벅에게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는 작가가 아는 실존 인물 스타벅 선장을 카메오로 소설 속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의 세계문학 명작이 되었지만 정작 소설을 쓴 멜빌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가 얻은 수익은 고작 $556 3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1891년 9월 72세의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를 문인으로 기억하는 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멜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탄생 100주년인 1919년, 우리로서는 기미 독립 만세운동이 있던 해죠. 1919년이었고 그제야 연구자와 독자들이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멜빌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것은 바로 스타벅스 커피였습니다. 1971년 문을 열면서 인문학적 취향이 넘쳤던 이 카페 체인의 창업자들이 냉철하고 지적인 항해사 스타벅에 매료되어 그에게 커피를 사랑하는 항해사란 이미지를 부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 우리가 늘 살펴오던 이 고통 속에 핀 꽃이라고 하는 운명적 존재론이 있죠. 생전에 평가를 받지 못하기로는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도 멜빌에 뒤지지 않습니다. 친언니 샤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가
출간과 동시에 호평을 받은 바와는 달리 폭풍의 언덕, 워더링 하이츠는 도덕성을 훼손하고 구성이 난해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1848년 폐결핵을 이기지 못하고 30살의 젊은 나이에 타계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사후 반세기가 지난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문학적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멜빌의 모비딕과 더불어 영미문학 3대 비극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학에서도 생전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재평가가 시작되어 이제는 많은 문인이 그 문학 세계를 인정하고 창작에 영향을 받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달진 시인이 바로 그 사람이죠. 불교 사상에 깊이 심취하여 깨끗하게 비운 마음과 맑게 열린 눈으로 우주 자연을 바라보면서 삶의 소탈한 깨우침을 노래한 그의 시는 놓쳐서는 안 될 우리 문학사의 한 대목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류 예술사에 수발한 뛰어난 이름을 남긴 예술가의 생애에는 그 뒤안길에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이 잠복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베토벤의 선율에서 고호의 화폭에서 두보의 방랑시편에서 우리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대가로 지불하고 거두어들인 예술적 수확을 만났습니다. 모비딕은 한 세기가 지나 비로소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지만 생전의 작가의 삶은 가난하고 외로웠지요. 자신만이 축조할 수 있는 예술 세계를 위해 일상적 가치를 도외시한 예술가의 생애, 그러한 자기 희생의 예술혼이 없었더라면 21세기의 인류 예술사는 얼마나 빈곤한 것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비딕의 이야기와 그리고 멜빌의 문학이 주고받은 영향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빌의 대표작 모비딕은 에이허브 선장이 거대한 고래에 도전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고래잡이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일 뿐이지만 선장과 피커도호의 치열한 도전은 인간 영혼의 다의적인 패배와 승리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현대 비평이 그를 위대한 작가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는 이슈미얼이라는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소설은 나를 이슈미얼이라 부르라, Call me 이슈미얼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슈미얼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서장자 이스마엘의 영어 이름이고 버림받은 자란 뜻을 가졌습니다. 이슈미얼은 포경선이 나의 예일대이자 하버드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설은 이슈미얼이 고래의 해부에서부터 고래잡이에 관한 역사적 사료에 이르기까지 고래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과 에이허브 선장이 원래 항해의 목적인 고래잡이에서 벗어나 과거의 자신의 한쪽 다리를 앗아간 모비딕이라고 하는 희고 거대한 고래를 추격하는 이야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함께 소설은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깊이 있는 문학성을 성취한 작품으로 인정됩니다. 멜빌은 이렇게 상징주의 문학에 큰 기록을 남겼으며 많은 작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셰익스피어, 존 밀턴, 에드거 앨런 포, 너데니얼 호손 등을 들 수 있고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토마스 만, D.H. 로렌스, 알베르 까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세계문학사의 저명한 문필들이죠. 멜빌은 특히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 스칼렛 레터를 읽으면서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소설 모비딕이 장애인 문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죠. 장애인 문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작가가 쓴 문학이라는 뜻이고 창작 주체가 장애인인 경우죠. 다른 하나는 장애인 주인공이 등장하거나 장애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을
세계문학사에서 찾아 열거해 보면 참 많습니다. 모비딕이 여기에 해당하는 까닭이겠습니다. 세계문학 속의 장애인 문학은 그 무대가 넓은 만큼 장애의 유형과 이야기의 형식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다룬 작품으로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에밀 졸라의 몽로 주점, 톨스토이의 중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절름발이 개구리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다룬 작품으로 앙드레 지드의 전원교향곡, 샤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D.H. 로렌스의 눈먼 사람 등이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다룬 작품으로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고, 정서장애를 다룬 작품으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인류 문학사의 불멸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명작들입니다. 모비딕의 중심 인물인 에이허버 선장은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빼앗긴 인물로 그 고래와의 대결에 불굴의 투지를 보이는 터이기에 이 문학의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문학의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의 묘사는 그 극복을 위해 있다고 했지만, 장애인 문학의 본령은 그 정신적 극복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비딕에는 뒤늦게 엄청난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문인, 문필가, 출판인, 언론, 대학저널, 백과사전 등에서 모비딕에 보낸 극한의 찬사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금방 수십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H. 로렌스는 모비딕을 손에서 내려놓자마자 내가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하버드 매거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 가장 성경과 가까운 책이라고 했으며,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은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등 명사들의 애독서였으며 20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은 공식적인 위대한 예술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장의 그릇된 집념과 관련하여 사악한 책 모비딕이란 평론집도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 시절에 이 소설과 사전을 놓고 원문으로 읽어보려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난해한 고투 문장과 복문으로 된 복잡한 문체를 헤치고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의적이고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았으나 진지한 독자와 번역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좋은 작품으로 읽어내는 일 또한 고통 속에 핀 아름다운 꽃을 얻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고통 속에 핀 꽃 명작의 예술론 5번째로 허먼 멜빌과 그의 모비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